저는 한류 열풍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강남스타일, 빅뱅, BTS 이렇게 단편성으로 어떤 하나의 IP들이 열풍을 만들어왔죠. 이제는 한류는 열풍이 아니고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거예요. 뭐 더글로리, 그 다음에 킹덤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해외에서 오히려 더 잘 먹힐 수도 있는 기회가 있죠. 오늘 초대한 저자는 넷플릭스 인사이드 이 책을 쓰신 서보경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2019년경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뭔가 흥행했던 게 있었나요? 국내에서? 아, 있죠. 바로 아마 들으시면 하실 거예요. 킹덤. 아, 그게 그때구나.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에 새로운 문을 연 작품이에요. 평범한 사극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19금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좀비물입니다. 세 번째, 사극인데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한류가 열풍에서 트렌드로 넘어가는 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19년, 20년, 21년 요 한 세 해 정도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이 한류 드라마들이 새롭게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행자님, 과거 드라마들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19금 드라마 보신 적 없으시죠? 19금 드라마는 없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잘 된 넷플릭스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더글로리, 그렇죠. 그 다음에 킹덤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 이게 뭐냐면 과거의 TV 드라마들은 광고 수입이 거의 유일한 수익 모델이었기 때문에 TV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한 12세에서 15세로 허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우리 미국을 한번 비행기 타고 가보면 미국에서는 뭐 왕좌의 게임, 브레이킹 배드 이런 여러 작품들이 다 19금이에요. 결국은 이거의 소비자 계층들은 10대들이 아니고 20대부터 80대까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19금이 어느 정도 섞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장르 다변화도 필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TV 드라마라는 허들 때문에 묻혀있던 것들을 이 글로벌 자본력과 OTT를 통해서 갑자기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2019년, 20년이 왜 중요한 해냐?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전반적인 거시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이 한류가 새롭게 한류 2.0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에 입사하시고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이제 발을 넓히시면서 또 뭐가 있었죠? 일단 사랑의 불시착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DP, 지옥, 한류 드라마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한 50년, 60년의 역사 동안 생각은 해봤지만 실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아마 한 20년 전에 뭐 전설의 고향이나 M 요 정도 말고는 사실은 이런 장르물들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막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를테면 뭐 피지컬 100이라든지 흑백요리사라든지 뭐 이런 기존의 방송에서 해보고 싶었지만 자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19금에 걸려서 좀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막 발현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걸 만들 때에도 해외 오디언스 분들에게 잘 어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프로덕션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뭐 지금 넷플릭스에 계신 저희 동료분들, 훌륭한 분들이 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잘 터지는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리고 듣다 보니까 뭐 DP도 그렇고 사랑의 불시착이나 지옥이나 이런 거 다 되게 한국적인 콘텐츠잖아요. 내용 자체가 너무 한국 문화가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콘텐츠들인데 그런 게 좀 글로벌에서 먹혔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역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인 브레이킹 배드라든지 프리즌 브레이크, 옛날 드라마죠. 홍콩의 영웅 본색 같은, 아니면 인도의 라이프 오브 파이, 굉장히 로컬적인 내용이에요. 미국에 있는 미국 교도소, 혹은 인도 사람이 인도 호랑이랑 벌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굉장히 민족적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컨텐츠를 아주 잘 만들어서 재미있게 프로덕션이 되면 오히려 글로벌하게 잘 먹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로컬하고 너무 지역적인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내가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선으로 너무 재미있게 잘 구성해서 만들었네, 프로덕션 정말 잘했다 라고 되면 사실은 해외에서 오히려 더 잘 먹힐 수도 있는 기회가 있죠.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요즘 AI가 굉장히 화두고 또 상용화돼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데 최근에 또 젠슨 황이 와서 깜부치킨에 예. 또 다녀가셨죠. 네. 이렇게 지금 이슈인데 이 AI와 한류가 뭔가 상호작용을 해서 좀 더 한류가 더 뜬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한류 열풍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열풍이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열풍이잖아요. 네. 열풍은 언젠가 식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류 열풍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 강남스타일, 빅뱅, BTS 이렇게 단편성으로 어떤 하나의 IP들이 열풍을 만들어 왔죠. 한류 열풍 끝났어요. 이제는 한류는 열풍이 아니고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류 카테고리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발전을 할 거냐, AI 기술과 한류에 어떻게 접목이 될 거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K-POP 데모넌터스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투자하는 투자의 동향을 보면 이 AI의 기술들이 사실은 이런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가고 있는 기술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찍습니다. 네. 그럼 우리 얼굴이나 복장이나 배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연어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 얼굴을 차은우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네. 외국 사람 얼굴로 바꾼다거나 네. 언어를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미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뭐 넷플릭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회사들, 하이브에서 슈퍼톤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네. 목소리를 AI로 바꿔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자연어를 넣으면 제 목소리랑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런 AI의 제너러티브 AI 기술들이 점점 도입이 되고 네. K 컨텐츠랑 만약에 합쳐진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뭐 대장금이나 허준 네. 혹은 최근에 재밌게 봤던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 같은 것들이 굳이 다시 찍지 않더라도 새로운 배우의 얼굴이나 혹은 가상의 배우의 얼굴이나 영어나 네. 다른 문화권의 배경이나 이런 걸로 바뀌는 시대가 제 생각에는 빠르면 5년 안에 올 것 같아요. 리메이크 하는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IP를 가지고 허준과 대장금 혹은 서울의 봄을 가지고 이게 중동 버전이나 인도 버전, 유럽 버전, 영국 버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류가 쭉 이렇게 커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시아권의 한류 열풍,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의 한류 문화의 열풍들이 불었다라면 한류 카테고리가 앞으로는 정말 이 IP의 진원지로서 한 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넥스트 웨이브가 3.0이 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이 한류의 특이점이 이제는 카테고리로서 정착화되는 게 새로운 한류가 이제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미래를 네. 앞두고 있는 그래서 미래를 열풍은 끝났어요. 열풍은 네, 끝났지만 이제는 쭉 가는 카테고리로서 완전히 정착을 했다. 너무 멋있는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미 됐어요.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